예,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최지은입니다. 예, 지난주에 못 뵈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김재섭 비대위원은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최지은 굉장히. 대변인도 아쉬우셨죠?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직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직감. 지금 이제 대선 정부의 좀 제일 뜨거운 인물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보유 주식 22억 원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강두구 의원 아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강제 구인 조사해야 된다 이런 촉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감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 김건희 씨 강제 수사 필요할까라는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게 뭐 기계적 균형이랄까요? 얼마 전에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저게 분명히 등가의 법칙을 적용했을 텐데 뭐였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진상 그 부실장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뭐 불러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더 먼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이미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 자기들이 깔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증권 네.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수익이 생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고 주식을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뭐 소환 조사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떳떳하면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은 지금 범죄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거는 그냥 계좌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네, 김재섭 비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검찰이 지금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치 보면 수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보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는데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네. 똑같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검찰, 경찰 그들 사이에서나 이게 무슨 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예. 수사권은 엄밀하게 의미해서 그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수사권은 뭐 그냥 우리가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인지를 하면 범죄 사실이 있고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 고려가 된다. 김건희 씨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치를 본다. 그 얘긴 즉슨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바로 이 눈치 보기식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도 그 진중권 작가님께서도 계속 이제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검찰 개혁에 결국 남은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눈치 보기밖에 안 남았다. 오히려 눈치 보지 않는 검찰을 만들고자 5년 동안 그렇게 싸워가면서 했지만은 결국 남은 거는 대선 후보들 눈치 보기나 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저는 이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최진 대변인. 네, 뭐 저는 수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중대 범죄이고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공개를 하면 해명이 될 일인데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이게 이 수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되지 않았나요? 2년 동안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다? 지금 바로 그 대선을 앞두고 바로 소환한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나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런 자료들은 검찰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뺏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무혐의 처리를 못 내리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그 눈치를 보는 거고. 근데 이거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역풍이 불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한데 아니 2년 반 동안 뭐 하고 있다가 2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역풍이 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진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건희 씨 데려다가
자백을 하겠습니까? 설사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 물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뭐랄까 정치적인 그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불러도 된다고 봐요. 2년 동안 뭉갰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뭉갠 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끊어낸 다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더 중요하게는 김건희 씨를 제외한 권오수 회장 포함한 가담자 전원이 구속되어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된 것이죠. 그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금방 뻔하게 드러나는 범죄를 왜 2년 동안 수사를 못했겠냐. 검찰총장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다른 근거가 없고 유일하게 김건희 씨만 빠져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전 김건희 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그냥 하라는 거죠. 순서대로 진행을. 검찰총장 그만둔 지가 지금 1년이에요. 그래도 그 왜 수사 기간 했습니까, 동안 이게? 해서 권오수 회장까지 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회장들이. 그런데 이 사람 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 사람 본 왜 거겠죠. 구속을 못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 압수수색 얘기는 영장 한번 못 치고. 그러니까 쉽게 멀쩡한 말하면 범죄자들을 못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이쪽하고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네. 그뭐 김재수 비대위원. 그 2년 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지금은 계속 그럼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권오수 뭐 회장도 지금 소환이 돼가지고 뭐 어쨌든 처벌을 받고 그런 과정인데 그럼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지금 검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서 박차를 못 가하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 거래 내역 같은 거는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영장 내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실제로 못 찾은 건지 봐주기식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거를 오히려 공개를 만약에 떳떳하면 공개를 하면 해명될 일이죠. 근데 공개를 못할 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혐의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낼 때는 혐의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기각되면 그날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추가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록 내용 가운데 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제 권오수 회장과는 오랜 인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성현 소장부터. 예, 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예. 예, 필요한 부분에서 수사를 하라는 말 말고 사실 뭐 김건희 씨 뭐 이 문제 크게 관심이 없어서요. 그냥 검찰이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좀 눈치 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이 사실을 전제를 해야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혹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새로운 것처럼 또 제시하는 것도 좀 우습고요. 예. 자, 다른 또 내용도 추가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지은 대변인 뭐 추가 공개된 내용 중에 주목하셨던 부분? 네, 저는 그동안 이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별 내용 없었다라고 하셨을 때 예. 아니 김건희 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 별 내용 없었다고 할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은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인데요. 뭐 나랑 인터뷰하면 안 된다. 나는 어쨌든 지금 후보고 이런 말도 했고 또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지금 이 윤석열 선대위나 국민의힘 선대위가 아니라 김건희 선대위고 정말로 우리가 뭐 의혹에 있었던 서초동 비선 캠프가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보다도 국민의힘 보다도 있는 그 상황 비선 실세가 최순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김건희고 국민의힘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예. 뭐 미투 의혹 이런 것도 당연히 잘못된 발언이었지만 네. 또 무속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실제로 뭐 도사의 말을 전하면서 뭐 청와대 영빈관 옮겨야 뭐 한다더라라고 기자가 전하니까 뭐 옮기겠다고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예. 일단 그 분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지만은 무속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결정의 판단 사유라는 게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국정농단 2 엄청난 그 사단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내용,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만 가지고 국정 운영까지 내다보는 거는 너무 나가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씨 무속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건 민주당한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 무속과 관련돼서도 김건희 씨가 가장 뚜렷하게 정말 확신에 차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거 어차피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상관없다. 무속이 그런 얘기를 분명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선택적으로 이렇게 뭔가 무속 프레임을 걸기 위한 근거들은 다 진실로 드러내시고 무속과 관련돼서는 선을 분명히 김건희 씨가 그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완전히 민주당에서 함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그 가운데서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적 대화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정말 쓸모없는 얘기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같은 이슈에 관해서는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고루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쪽 면만 부각시켜가지고 무속 프레임을 자꾸 거는 것이 일단 국민의힘한테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네. 프레임이 아니라 뭐 건진법사인가요?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분이 실제로 그 캠프에 무슨 네트워크 본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그분의 뭐 가족이 뭐 김건희 씨나 뭐 윤석열 후보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무속인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의사 결정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보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것은 뭐 최순실이 대통령이어서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개인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과 얘기를 하는 것과 국가 운영 결정을 무속인의 판단을 유일한 근거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래서 씨는 국가 운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진 작가님. 자꾸 무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남세스럽고 민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분이 아주 독특한 종교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마한 것은 윤석열 후보지 김건희 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무당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저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왜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가? 간단하거든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김건희 씨를 만효화, 악마화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이상한 판단들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 권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그거 예. 바로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경제는 잘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지티브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자꾸 네거티브를 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옛날에 그 김기업 때 한번 재미를 보고 그 재미를 못 잊어가지고 이게 사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BBK 갖고 늘어졌지 또 생태탕 갖고 늘어지지 이번에 이거 갖고 늘어지지 이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후보 자체도 그런 네거티브에서 가장 제일 민감한 분이 사실 이재명이거든요.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의혹보다도 그 욕설 테이프 의혹에 훨씬 더 국민들이 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비교 있잖아요.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낫다. 저도 완전 진중권 작가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완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뭐 김건희 씨의 7시간이라든지 무슨 녹음 파일 이런 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과도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좀 회의가 들고 정말 정책이나 경제 비전에 대해서 좀 두 후보가 토론을 좀 멋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거예요. 세월호 7시간. 김건희 7시간에 가서 사람들 엄청 기대하고 개봉박도 그런 다음에 본방사수 막 이러고 있는데 딱 까고 나니까 애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이명수 씨랑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중에 그 한동훈 씨 이름이 나오죠. 한동훈 검사장. 이제 한동훈 형 전화번호 몰라? 그러니까 제보할 게 몇 개 있는데라고 이명수 기자가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한테 줘.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고 할게. 또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찰 조직을 남편은 떠나는데 떠난 후에도 이 고위급 검사를 자기 집사처럼 쓰는 거 아니냐? 과시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 이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적 대화고 김건희 예. 씨의 말에는 상당 부분 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뭐 구술했다, 구술했다. 뭐 유승민 예. 의원에 대해서 구술했다, 예. 거기 고발 굉장히 사주를 했다. 고발 사주를 했다, 예. 뭔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본인, 그러니까 그 이명수 기자랑 굉장히 뭐 사적으로 좀 친밀하다고 느꼈는지 어쨌는지 네, 굉장히 네. 편하게 뭔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그 다음에 과장 섞인 말들, 내지는 좀 그 거짓전 섞여 있는 말들이 같이 막 난무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뭐 윤석열 이제 총장이 전 총장이 돼서 이미 네. 검찰의 손을 떠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검찰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게 됐으면 뭐 검찰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뭐 야당 수사를 한다 공수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문제까지 일으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어떤 과장된 그 여러 가지 언어들 속에서 부풀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이게 처음에 검언유착 얘기가 나왔던 2020년 3월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고발사주 의혹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그때 고발사주를 한 것 아니냐라고 했고 그 당시에 감찰과 여러 가지 수사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 수백 차례 뭐 카톡하고 전화도 통화 오고 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본인 전화로 하기 그러니까 부인 전화를 썼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부인하고 한동훈 씨가 여러 가지로 통화를 하셨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실제로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였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뭐 나머지 부분들이야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이게 신 작가님? 이런 예.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번 이제 방송 MBC 저는 이제 그 MBC가 그 윤석열 후보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이 사건을 보도한 그분이 옛날에 그 권원 유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채널 A 기자 함정 취재하고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지모씨도 이번에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때 이미 깨진 프레임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번 사건에다 자꾸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모 씨가 상당히 여기서 어디에 불편하더라고요. 등장을 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또 올렸더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뭐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자기가 혼자 페이스북에 올린 거니 씨랑 이번 사건에 등장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모 씨도 그랬습니다. 뭐 곧 사건이 터질 것이다 예언했고 실제로 사건이 그런 일들이 터졌고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그때- 페이스북에다 글 올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과 관련돼 가지고 네. 모르셨나 본데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아니, 거죠.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네. 올리는 것이 이번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하시는 건 좀 과도한 추측이신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패턴 그대로 이번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건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여기까지 지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게 되면 이 정당한 지적조차도 사람들이 못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최진 대변인. 네, 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예. 이게 뭐 별일이 아니었다. 뭐 아까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뭐 열어보니까 애기애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도 정말 이분이 이 후보와 배우자가 정말 공직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김건희 굉장히 씨, 이제 추가적으로 공직 사과도 더 하실까요? 또 저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다른 예.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저는 그 김지현 씨 문제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저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건 정말 망언이었고 안희정 씨 편이다 했던 예, 말은. 사석에서라도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이거는. 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후보의 인식인 것처럼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의 정석은 있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는 겁니다. 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그 새롭게 사진 찍는 사진도 올라오고 해서 이제 활동 반경 넓혀가는 분위기인데요. 적극적인 활동 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 이미지보다 더 나은 이미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을 오늘 했는데 김재섭 비대위원.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 공식적으로 뭔가 행사를 잡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 그 수석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예. 당 차원에서 뭐 그 공식적인 일정들은 전혀 잡지 않았고 다만 이제 선대 본 안에 어허.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뭐 담당 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의 뭐 공식적인 행보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 참여라든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마치 뭐 공식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의 공식 알겠습니다. 일정들을 잡히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들의 네. 의혹은 바로 뭐냐면 김건희 씨가 지금 인식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들이고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의혹 내지는 우려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해줘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그 조치를 지금 못 취하고 있는 것이 비서실이 문제가 있다고 김종인 박사 몇 차례 얘기하다 결국 해고까지 당했고 그 비서실 SNS도 문제가 있고 개사과 포함해서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내부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이고 거기에 검진법사의 따님이 또 SNS 관리자로 등장하는 등 아직도 비서실이 공개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 저기 제발 좀 그냥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가 움직이신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진 대변인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 넘어가죠. 저는 지금까지도 좀 우리 선거가 문제가 있다. 왜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냐라는 공감에 동의를 했는데 최근에 뭐 김건희 씨의 팬클럽에 뭐 사람이 늘었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정말 이번 선거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거티브 이상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슨 뭐 피를 쫓아가는 좀비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지금 본인 녹음에서 보면은 우리는 원래 좌파다. 우리는 원래 안희정 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분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조차도 김건희 씨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이 녹음 파일 나가기 전에 막 국회의원들이 MBC 앞에서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 전통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아무것도 공유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일단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막 팬클럽을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이 도대체 이 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팬클럽 문화가 왜 생겼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코드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여성 혐오가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번에도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그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성 역할이 뭐 바뀌었다라든지 이거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여자는 밥하고 남자는 뭐 일하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고 여자가 왜 나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런 코드를 갖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팬문화까지 가버렸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팬문화로 가면서 이게 놀이가 됐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부적절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비판되고 적절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 혐오랑 연결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미투는 돈을 안 줘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예. 어떤 여성이 김건희 알겠습니다. 씨가 그런데 여성 혐오를 여태까지 이재명 장관이 추미애 장관 한 이재명 후보 사람이 한 얘기도 해야 이야기를 되죠? 민주당의 이야기로 치환시키셔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김건희 씨를 공격한다고 말씀하신 건 조금 지나치시네요. 이제까지 민주당 사람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안희정 사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원순 사건 때도 그랬고 바로 지금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그 의식이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의식이에요. 저는 민주당 아니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민주당이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희정 씨 같은 경우 출당도 되고 처벌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박원순 때는 어땠습니까? 박원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안희정 때도 논란이 있었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서 아니 굉장히 갑자기 공식적이랑 많은 비공식적으로 나누시는 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세요.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논의는. 그 저 한마디만 아까 예. 전에 그 뭐 약간 김건희 씨가 짧게. 뭐 자기는 진보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이념이 없고 뭐 좀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보수라 그랬습니다. 자기 본인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이념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여기저기가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떤 면에서 몰라요. 지금 보수다라는 것을 예, 국민들이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어떤 후보에 대해서 사람인지 지금 모릅니다.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재인 또 친 이재명 사역간의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정리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 선거 유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표현도 이해 못한다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예,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최측근 7인의 회원들이 이제 임명직 정부가 출범에 맞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또 욕설 통화 공세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자, 민주당 지금 선대위 선거운동상 어떻게 이거 지금 보시는지? 국민의힘이 좀 너무 도를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씨의 형님이 이재명 씨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기도 하죠. 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을 들은 이재명 씨가 그 욕설을 가지고 다시 형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웠냐고 하니까 어머니를 지키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성을 상실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백지원 상근 부대변인 이분은 이재명 폐륜 행위를 엄마 탓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성 상실했냐라고 논평을 내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폐륜을 엄마 탓으로 돌리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지금 뭐 어느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김재섭 위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저급한 언어로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재섭 그렇죠? 비대위원. 저요?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는 안 제가 그 해야 되잖아요. 논평은 못 봤습니다. 이걸 엄마 탓으로 이재명 씨가 엄마 탓을 하고 다닌다라는 논평을 어떻게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참난. 일단 그건 물론 좀 제가 할 말이 네, 진 작가님 네, 먼저 먼저 하시고 하시고. 김재섭 네. 비대위원 하세요. 네. 일단은 이재명 그 후보의 해명을 저는 옛날에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옹호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은 것은 경선 과정 속에서 이낙연 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고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상당히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형하고 갈등이라는 것은 그 형이 친인척이 지금 성남시 인사에 간섭하려고 했다. 근데 나중에 그 간섭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유동규, 정진상 조심해라. 너 왜 그런 사람들 쓰냐. 지금 이 사람들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모라토리움이거든요. 그 사실 성남시 모라토리움이 일종의 정치적인 사기극이었거든요. 실제로 모라토리움 한 적도 없는데 너 왜 쇼하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재선 씨는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적들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뭐랄까 미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형이 내 인사에 간섭하려고 했고 나 그걸 막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어머니 아까 그 폭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문을 보면 폭행은 없어요. 폭언을 한 부분도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형이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울면서 그 뭐랄까 심한 말이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 형을 자꾸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러냐, 너 이런 식으로 나를 자극을 해가지고 나 미친놈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지. 전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아도 어머니한테 형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저 정도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저렇게 심하게는 못하겠지만 나도 화가 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가 안 난 상태에서 평소에 아주 그 상황이 아닌 상태 속에서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형수한테 욕을 해가지고 형수한테 막 그런 욕을 한단 말이에요. 예.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그런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옆에서 말려야지. 근데 이 아내가 말리는 게 아니라 까르르 하고 웃고 너 들었냐? 라고 형수한테 반말하고. 근데 이것이 저런 식의 해명으로 이게 과연 덮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진 진 대변인. 작가님이 잠깐만요. 네. 진 작가님이 지금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호도하셔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속 협박은 실제로 있었고요. 어머니 성함이 구호명 씨인데 이분이
실제로 맞은 것이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틀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죠?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 쪽으로 피하자 그것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자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이재선 씨의 재판 기록이 다 나와 아니 있어요.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피해자예요. 네, 어머니가 그럼 제가 피해자예요.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처분서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거기- 자료 보신 겁니까, 네. 진 작가님? 아까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제가 본 것은 예. 그 어떤 어머니에 대한 폭행 여부보다는 그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폭언을 한 전화 통화 내용은 사실은 그 이 존속 맞아. 상해 폭행의 그 시점 전에. 이전이라는 거죠. 이전이에요. 맞아, 예, 맞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형에게 다른 욕설을 하는 얘기죠. 것은 예. 형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전의 일이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존속 시간, 예, 그렇죠. 시간을 시간을 뒤집었다라는 것이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아, 아니 음. 자식이 어머니를 때리는 게 되게 과정까지 가려면 그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몇 달이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도 하고 물론이죠. 예, 난리도 그거는 치고 가서 때려 엎고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때리는 과정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때리는 게 뒤에 있었으니까 욕을 한 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해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음주운전 아니죠.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못 보셨어요? 저 해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설을 한 후에 때렸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머니를 나오는데 무슨 때렸기 때문에 말씀이세요? 욕설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방송 보셨잖아요. 네, 자, 최재인 대변인. 저는 이재명 후보가 욕설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러 번 잘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셨고 저는 그 진정성을 믿고요. 욕설을 하신 거는 잘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당신이 만약에 그 자리에 이재명이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입장을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의 정황을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 이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됐고 지금 다들 다른 버전을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재명 그 돌아가신 형님을 제외한 모든 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했고 우리 이재명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입장, 그 돌아가신 형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어주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그랬다고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 부모님을 뭐 폭행을 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욕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아니요,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 먼저 욕을 했어요. 그 다른 형이 성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욕을 해서 그 욕을 한 걸 듣고 화가 나서 맞습니다. 욕을 한 예, 거고 그 때린 것이 다음에 아니고요. 폭행이 그 다음에 예. 벌어진 건 순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그런 욕을 어머니한테 했기 때문에 그 욕을 아들이 듣고 형한테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부분은 그것도 사실관계- 있는데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설도 시간이 그게 없어서요. 있었고 한 번 하면 되지. 그걸 갖다 9시에 전화하고. 그 이제 뭐 조카한테 그냥 하고 뭐 이런 게 조카한테 전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쌍욕을 할 여러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쌍욕을 할 필요가 여기까지 있나? 하죠. 네, 한판 직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